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사탐데이 강서윤의 사탐데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6학년도 6월 고3 사회문화 어려웠던 문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번입니다. 계층 이동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갑국의 계층은 A, B, C 상중하로 구분되어 있으며 A에서 B로의 수직 이동과 A에서 C로의 수직 이동의 방향은 같다라고 우선 힌트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승 이동을 통해 B에 진입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힌트 2개가 나왔습니다. 우선 상승 이동을 통해 B에 진입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은 B가 제일 하층에 있다는 소리겠죠. 중이나 상이면 하나 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상, 중, 하 중에 일단 무조건 B가 하층이라는 게 이 힌트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힌트 1번에서 A가 상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중은 C겠죠. 힌트 1번에서 보면 A에서 B로의 방향과 A에서 C로의 방향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가 극단에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B가 제일 하층이라고 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은 건 제일 상층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C가 상층이 되어버리면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A에서 C, A에서 B. 그래서 상층은 A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A가 제일 극단에 있다라는 힌트였고요. 이렇게 우리가 A, B, C 계층을 알았으니 그 다음 계층 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T, 그리고 T 플러스 50, 그리고 T 플러스 100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T년의 갑국의 ABC 계층의 인구 구성비가 1대 6대 3이라고 했고 아래 표를 보면 T 플러스 50년은 3대 5대 2라고 할 수 있겠고요. T 플러스 100년에는 2대 3대 5라고 우리가 비율을 알 수 있었어요. 다행히 인구 수에 관한 언급은 없고 비율에 관한 언급만 있네요. 가볍게 선지로 넘어가면 1번 T년의 중층 인구 비율은 하층 인구 비율의 2분의 1이죠. T년의 중층 인구 비율은 3이고 하층 인구 비율은 6이니까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라고 해야지 맞겠고요. 2번으로 넘어가서요. T 플러스 50년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가 아니라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면 T년에는 1대 3대 6 점점 많아지는 T년이 피라미드형이겠고요. T 플러스 50년에는 이렇게 중층이 제일 적은 모래시계형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서요. 상층 인구 대비 하층 인구의 비는 상층 인구 대비 T년보다 T 플러스 100년이 작다. T년의 상층 인구 1분의 하층 인구 6, 그리고 T 플러스 100년은 상층 인구 2분의 하층 인구 3이니까 T 플러스 100년이 더 작은 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으로 넘어가서요. T년은 폐쇄적 계층 구조, T 플러스 100년은 개방적 계층 구조가 아니라요. 이거 한 단면만 보고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쨌든 T에서 T 플러스 50, T 플러스 50에서 T 100 계속 인구 비율이 변하죠. 이 말은 적어도 폐쇄적이라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면만 보고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바뀌었다는 점에서 폐쇄적이라는 건 아니라는 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T 플러스 100년에 비해 T 플러스 50년의 계층 구조가 사회 안정에 유리하지 않고요. 오히려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중층 비율이 제일 많을 때 사회 구조가 통합되고 안정되니까요. 오히려 T 플러스 100년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14번으로 넘어가서요. 일탈 이론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A에서 C는 각각 뒤르케메 아노미 이론,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 셋 중 하나다. 아노미 이론이 뒤르케미랑 머튼이 말하는 아노미가 달랐어요. 그런데 머튼이 아니라 뒤르케메 아노미 이론만 여기 제시문에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쪽에 한번 살펴보면요. A, C 모두 옳게 설명하였다라고 했고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사회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에 대한 규범이 미처 정립되지 못했다. 아노미 이론이죠. 뒤르케메 아노미 이론이었고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딱 그렇죠. 기술은 발명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과연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을 쳤을 때 그럼 그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냐에 관해서의 법이 아직 마련되지 못해서 이 사회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지금도 운전자를 일단 앉혀놓는 거예요. 사실은 자동차 혼자서 잘 다닐 수 있는데 관련 법이 없다 보니 우선 일단 운전자를 앉혀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덥석 사회에 놔두면 너무 혼란하겠죠. 만약에 이 자동차가 사람을 쳤을 때 어떡할 거냐.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하냐. 도대체 누가 잡혀가냐. 이런 거에 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아직 출시되지 못했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B로 넘어가서요.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 경미한 일탈이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2차적으로 내면화했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한 낙인 이론이죠. 그래서 교육학에도 교사들이 배운 내용 중 하나가 만약에 지각을 잦게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1, 2분 정도의 지각에 대해서는 오히려 혼을 내기보다는 조용히 있다가 그 친구가 시간 맞춰서 잘 왔을 때 칭찬을 해주라고 하거든요. 행동 교정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1, 2분 늦는 것 가지고 너 오늘 지각했네? 라고 하면은 그 순간 그 학생은 인지하지 못하다가도 나 지각했네? 나는 지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2차적으로 본인이 그 부정적 평가를 내면화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점점 더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 난 원래 지각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돼서 오히려 이 행동 교정 방법으로 오히려 소소한 이런 경미한 일탈에 관해서는 오히려 함구하다가 그 친구가 행동을 잘 했을 때 칭찬을 해줘라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이게 꼭 학생이나 아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친구나 혹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행동을 교정하고 싶을 때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트집 잡아서 너 이랬잖아, 넌 저랬잖아 라고 하는 순간 그 친구는 자기가 지각하는 줄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괜히 그 말을 상대방에게 피드백 들음으로써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트집 잡고 싶고 괜히 뭐라고 잔소리하고 싶어도 애인이나 친구한테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친구가 언젠간 잘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정말 100번 중에 100번 늦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딱 한 번 시간 약속 잘 지켰을 때 와, 너 시간 약속 되게 잘 지켰다. 오늘 이렇게 제 시간에 나와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제 시간에 나오는 사람 스스로 생각하게 돼서 점점 시간 약속을 잘 지킨다.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C로 넘어가서요. 온라인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일탈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학습했다. 금묵자흑. 우리 뭐만 하면 이제 친구가 그랬어요. 물들었어요.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친구로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했다라고 하는 차별적 교제 이론까지 3가지 살펴봤고요. 1번 넘어가서요. A는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의 확대를 강조한다. 이거는 아노미긴 아노미인데 뒤르켐의 아노미가 아니라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었어요. 머튼은 목표와 수단의 괴리를 이야기하죠. 단지 이 기술이 너무 빨리 발달하고 그 규범이나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일탈이 발생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예를 들면 저소득층 친구들은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을 얻기가 힘들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 같은 것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집중도 해야 되고 책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도움 혹은 사교육이라고 하죠. 사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소득층 친구들은 그걸 갖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절도를 저지른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의 걸 빼앗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탈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했던 게 머튼이었고 그래서 그러한 합법적인 수단을 확대해 주자. 그 친구들에게도 돈을 벌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교육을 좀 더 제공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한 게 머튼이었기 때문에 뒤르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단을 강조했던 거는 머튼이었죠. 2번으로 넘어가서요. B는 낙인은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쵸? 사실은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상대방으로부터의 피드백을 통해서 스스로 2차적으로 그러한 부정적 피드백을 내면화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과정에 집중한 게 바로 낙인 이론이었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3번 C는 차별적 교제 이론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고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최소화하면 일탈 행동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본 건 낙인 이론이죠. 이 제재, 뭐라 하고 사실은 이 잔소리도 제재죠. 벌이잖아요. 하지마,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부정적 피드백도 제재 중에 하나인데 하지마 라고 하는 거니까 이러한 차별적인 사회적 제재를 좀 줄이면 괜히 쓸데없는 걸로 뭐라 하는 걸 줄이면 일탈도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한 게 낙인 이론이었으니까요. 차별적 교제 이론과는 다르죠. 4번 넘어가서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탈 행동을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낙인 이론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탈 행동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 게 아니죠. 오히려 없다고 봤죠. 일탈 행동이라는 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1, 2분씩 지각한다 라는 일탈 행동은 같으나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니까 객관적이지 않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고 누군가는 뭐라고 하지 않았을 때 일탈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행동 자체에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이건 나쁜 행동이야 라고 규정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의해,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탈 행동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5번 넘어가서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가는 게 아까 말했던 C, 차별적 교제 이론이죠. 청소년들에게 소년원 보내야 된다, 감옥 보내야 된다라고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소년원에 갔다 와서 오히려 거기서 더한 범죄들을 배우고 그러한 마인드를 장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만약에 절도를 해서 소년원에 들어갔어. 근데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라고 반성을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소년원 갔더니 더한 걸 절도를 하고 오히려 사람을 때리고 절도를 한다거나 사람을 죽이고 절도를 한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면 또 더한 범죄를 딱 잘 저지를지 자기들끼리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서 더한 것들을 배워서 사회에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과연 감옥에 보내고 소년원에 보내는 게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많긴 합니다. 여튼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15번 넘어가서요. 사회보장제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요즘 빈번하게 나오는 항목 중에 하나죠. 함께 살펴보면 A, B는 각각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중 하나인데 사회보장제도는 요거 둘 중 하나밖에 없고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개념이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우선 또 힌트. 가 지역의 인구는 나 지역 인구의 2배이다. 이제 인구 수가 나왔네요. 우리가 조금 긴장하면서 문제를 봐야겠어요. 자료 1을 통해 A, B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자료 2를 통해 비율이랑 수급자 수까지도 알 수 있겠네요. 우선 자료 1번 함께 살펴보면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인가? 선별적이라는 거는 누구는 선별해서 주고 누구는 선별해서 안 준다는 뜻이죠.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건 공공부조겠죠. 그래서 B가 공공부조, 자연스럽게 A가 사회보험이 되겠어요. 이름에 공공이 들어갔다고 다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공공의 돈을 걷어서 선별적으로 복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라고 해서 보면은 다 소득 기준이 있죠.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공공임대 뭐 없나 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저소득층이라고 또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또 선별을 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여튼 우리가 A, B를 알았으니 1번, 2번까지는 풀 수 있거든요. 선지를 한번 바로 살펴보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A와 B가 둘 다 해당하기 때문에 기억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둘 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도 저소득층이나 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돈을 걷어서 돕는 게 아니라요.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걷어요. 예를 들면 건강보험만 해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내요. 그리고 혜택도 받긴 해요. 그런데 저소득층 사람들은 돈을 조금 더 적게 내고 혜택을 좀 더 많이 받겠죠. 이런 식으로 사회보험 또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당연히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선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요. 2번 넘어가서요. 이 상호부조의 원리.
이 가입자들끼리 서로서로 아플 때, 갑자기 크게 아플 때 조금씩 도와주자라는 이 상호 부조의 원리는 보험이겠죠.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A가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남은 3번에서 5번은 자료 2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료 2번 함께 살펴보면 우선 비수급자 비율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100에서 비수급자를 빼면 일단 수급자가 나오겠죠. 가지역의 수급자 비율은 82, 나지역의 수급자는 80이 되겠어요. 그런데 중복 수급자는 A도 가입하고 B도 가입한 사람 있을 수 있죠. 저소득층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혜택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역과 나지역의 총수급자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A 더하기 B 빼기 중복 수급자 비율을 하면 전체 수급자 비율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지역에서는 중복 수급자 비율이 8이었으니까 A 더하기 B는 82 더하기 8, 90이 되겠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산수 배웠죠. A 더하기 B를 그럼 구하려면 전체 수급자 비율 더하기 중복 수급자 B를 하면 되잖아요. 요게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 우리 다 배웠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역은 A 더하기 B는 90%가 되겠고 나지역은 A 더하기 B가 95가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힌트가 나왔죠. A 수급자 수 대비 중복 수급자 수의 비율은 가지역이 10%, 나지역이 20%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계산해 보면 되겠죠. 가지역 A분의 중복 수급자 비율 8은 100분의 10. 그리고 나지역은 A 수급자 수 대비 중복 수급자 비율 15는 100분의 20이라고 나왔네요. 우선 가지역이 10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A가 80이 되면 되겠고요. 나지역에서는 5분의 1이 되면 되니까 5 곱하면 75. A는 75가 되면 되겠어요. 다 나왔죠? 그러면 가지역은 A가 80, B는 10, 나지역은 A가 75, B는 20. 다 나왔어요. 이렇게 비율을 다 구했습니다.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이 인구수는 가지역의 인구수가 나지역 인구의 2배다라고 했으니 가지역이 2배 인구가 더 많다라고도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3번에서 5번 선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3번 B수급자의 수는 나지역이 가지역보다 많은 게 아니라요.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는 2배라고 했고 아까 곱하기 2를 하면 가지역도 20 그리고 나지역도 20이니까 수급자 수는 어쨌든 저쨌든 같겠죠. 그리고 4번 넘어가서요.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는 사회보험이겠죠. 사실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별로 안 내고 싶겠죠. 자기들은 평소에 돈 많이 버는데 굳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건강보험을 사회보험으로 꼭 들지 않아도 개인보험으로 들 수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돈이 많으면 굳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강제가입의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내기 싫어도 내야 되고 가입하기 싫어도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가입자들이 서로서로 위험할 때 도움을 주자. 우리가 너무 아파서 치료비가 없을 수 있으니 그때 도움 주자라는 거예요. 이런 질병이나 노령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서로서로 보호하고 도와주자라는 의미입니다. 서로서로 조금씩 보태서 서로서로 대비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사회보험이고요. 사회보험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즉 A의 수급자 비율을 물었고요. 가지역 A는 80 비율이니까 곱하기 2 하는 게 아니라 비율로 쭉 가면 가는 80 그리고 나지역은 A가 75라고 했으니 낮지 않고 오히려 높죠. 그리고 5번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는 공공부조죠. 너 관상을 보아하니 조만간 저소득층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미리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선 저소득층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이러한 저소득층들을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전적으로 가면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너는 딱 봐도 너 늙어서 많이 돈이 없을 것 같으니 미리 도와줄게 라고 하면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욕이겠죠. 별로 썩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전적이 아니라 사후 처방적입니다. 일단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저소득층이 됐어. 그래서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 도와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후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보험이 오히려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 노령, 고용 불안정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같이 그때를 대비하자라는 사전적인 거겠죠. 그래서 5번은 여튼 공공부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율이니까 B의 수급자 비율은 나지역이 20, 가지역이 10이죠. 그러면 나지역이 가지역의 2배 맞죠? 비율을 물은 거니까.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어려웠어요.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넘어가서요. 이제 안 나오면 섭섭하죠.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문제인데요. 바로 살펴보면 우선 연구 결과가 어쩌고 하면서 나왔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양인구가 15세에서 64세고 이게 감소할수록 경제성장 동력 약화되고 노년 부양비가 커질수록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요즘 또 젊은이들 사이에 핫한 이슈가 출퇴근길만이라도 이 노인들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노인의 비율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사실은 이렇게 노인들이 지하철을 많이 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몇십 년이 흐르고 어때요? 노인들 인구도 너무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청년들도 너무 먹고 살기가 각박해졌어요. 지하철이 계속 적자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들이 좀 되게 많이 타는데 그들이 돈을 안 내고 무임승차를 하기 때문에 좀 적자가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젊은 층 사이에서는 조금 되게 이슈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하여튼 이 노년 부양비가 커질수록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 넘어가서요. 또 힌트들이 나오는데 갑국의 T 플러스 100년 전체 인구와 을국 T년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고 을국에서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는 T년의 2배이고 갑국에서 T년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100년의 4배이고 인구 수도 나왔으니 우리가 또 유의해서 한번 긴장해서 봐야겠네요. 우선 표부터 살펴보면 유소년 그리고 부양인구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인구가 있겠고 T 플러스 100으로 나누어지는데 갑국 따로 을국 따로 각각 살펴봐야겠어요. 20번 문제는 노령화 지수와 유소년 부양비로 인구 비율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노령화 지수라는 게 갑국은 50이래요. 이 뜻은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이 50이라는 뜻이에요. 이 비율이 5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100분의 50 곱하기 100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럼 이 비율이 1대2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년 인구 비율 1, 갑국은 그리고 유소년 인구 비율 2가 나오겠고요. 유소년 부양비를 살펴보니 100이 나왔는데 100이 나왔다는 거는 100분의 100 곱하기 100 해서 100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이겠죠. 1대1이겠죠. 1분의 1인데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 아까 유소년 인구 비율이 2라고 나왔으니까 같은 비율이겠죠. 2분의 2 해야지 1분의 1, 1대1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그래도 인간적으로 나왔어요. 을국도 수치를 똑같이 줬기 때문에 갑국과 비율은 똑같습니다. 2대 1이 나왔고요. T 플러스 100년을 한번 살펴보면 150이 나왔으니까 100분의 150 곱하기 100을 해야지 150이 나오겠죠. 그러면 비율은 2분의 3이 되어야 되겠고요. 유소년 인구가 2, 노년 인구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가 갑국 40이 나오기 위해서는 100분의 40이 돼야겠죠. 아까 유소년 인구 비율이 2였으니까 부양 인구는 그대로 5를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을국도 마찬가지로 풀면 됩니다. 100분의 25, 즉 4분의 1이니까 유소년 인구 비율이 4, 노년 인구가 1. 그리고 을국 유소년 부양비를 살펴보면 100분의 80이 5분의 4죠.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 아까 4라고 나왔고 부양 인구는 5. 이렇게 하면 비율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인구수가 갑국의 t 플러스 100년 전체 인구와 을국의 t년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요거 비율을 한번 맞춰보면 t 플러스 100년에 갑국 인구가 다 더하면 10이니까 요걸 100으로 맞춰주면요. 을국의 t년 전체 인구는 2 더하기 2는 1인데 이거를 100에 한번 똑같이 맞춰보면 을국의 비율은 40 곱하기 20을 해주면 되죠. 40, 40, 20을 해야지 100이 맞춰서 나오겠어요. 이렇게 인구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힌트 넘어가서 을국에서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는 t년의 2배이다. t년이 아까 우리가 100으로 맞췄으니까 200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요 비율을 80, 100, 20 수치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더하면 200이 나오죠. 그리고 갑국에서 t년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100년의 4배이다 라고 했으니 20 곱하기 4, 4배 하면 80이죠. 비율을 이렇게 맞춰주면 갑국의 t년은 다 더하면 200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인구수까지 다 구했어요.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지로 넘어가서요.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을국 유소년 인구 증가율은 우리가 증가율은 그냥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t년 대비, 기준이 t년이죠. t 플러스 100 빼기 t년을 해야지 증가율이 나오는 겁니다. 증가율을 한번 구해보면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40분의 t 플러스 100년이 80 빼기 40을 하면 40분의 40는 100%가 나오죠. 그래서 40%가 아니라 100%입니다. 니은 넘어가서요. t년의 노년 인구는 갑국 40, 을국 20이니까 2배가 맞죠. 그리고 t 플러스 100년의 노년 인구는 갑국이 30, 을국이 20이니까 1.5배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넘어가서요. 기억에 따르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대 간 갈등은 노년 부양비가 커질수록 심해진다라고 했는데 갑국은 t년에 비해 갑국의 t년 부양 인구는 즉 15세에서 64세는 80분의 노년 인구 40이고 t 플러스 100년은 부양 인구 50분의 노년 인구 30이 되겠죠. 숫자가 어느 게 더 커요? t 플러스 100년이 더 크죠. 그래서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 맞는 말입니다. 부양비가 더 커지니까요. 그리고 리을로 넘어가서요. 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경제성장 동력, 즉 부양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된다라고 했어요. 부양 인구가 실제로 감소했는지 한번 보면 을국은 t년에 부양 인구가 40, 그리고 t 플러스 100년에 100이 되니까요. 오히려 부양 인구가 늘었죠. 그래서 약화되는 건 절대 아니다. 왜냐면 부양 인구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엔 맞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었습니다. 이 인구 문제 나오면 당황스러운데요. 이러한 20번 같은 인구 문제는 우리가 날 잡고 한번 독파하듯이 해보면 좀 스킬이 늘어요. 그래서 관련 유형 항목들 한번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탐은 강서윤.